방금 들어오니까 여러분 페널티킥 찼다는데 축구였어요? 페널티라 그랬어요? 나는 페널티킥 찼는데 뭐 어제 축구인 줄 알았네. 127페이지. 군대에서 축구한다는 말 많이 들어봤죠? 군대에서 축구 무식하게 합니다. 왜냐? 점은 뺑뺑이 돌리니까. 근데 정말 무서운 걸 한번 봤어요. 사람이 뼈가 부러지는 소리 있죠? 공이 있는데 두 놈이 가가지고 그냥 찬 겁니다. 중간에서. 근데 서로 이 정강이 뼈가 마주쳤어요. 그런데 전 연병장이 다 소리가 나라 딱 소리 납니다. 둘 다 병원에 실려가서. 와, 얼마나 세게 걷어찼겠냐.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축구 선수들 그 스타킹 안에 다 뭐 되어 있냐면 보호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축구 선수들 그냥 들어다니는 게 아니고 여기 앞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보호대를 다 앞에 대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축구 같은 게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위험하니까 또 축구장은 크게 경기장이 커야 되니까 연병, 연대 이런 데만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공을 가지고 노는 것 중에 하나가 족구입니다. 족구. 그래서 군대에서 족구를 많이 하는 겁니다. 위험하지도 않으면서 공을 가지고 놀 수 있으니까 족구 같은 거 하는 거죠. 자, 군대 이야기하면 다 싫죠? 싫습니다. 저도 군대는 싫습니다. 그쪽으로는 안 논다 그랬어요. 그런데 뭐 지나고 보니까 뭐 다시 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엄청나게 힘들게 휴가 2번밖에 못 나오고 6.25는 3번 가고 그랬습니다. 이 내가 제일 안 좋은 케이스에 걸렸었어요. 한 번은 나오려고 그러는데 무슨 뭐 비상이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못 나오고 그랬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자, 거기에 보면 소유권 취득, 법률에 규정한 소유권 취득 중에 다시 3가지가 나옵니다.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이거는 법조문만 나옵니다. 무주란 주인 없는 물건이죠. 주인 없는 물건은 쉽게 말하면 먼저 주운 놈이 인자입니다. 무주물은 무주의 동사는 소유여서로 먼저 점유하는 자에게 소유권이 있다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돼, 안 돼? 안 됩니다. 이 항이 나와 있듯이 부동산은 전부 다 국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무주물 선점은 동산입니다. 예컨대 강에서 낚시를 했다. 잉어가 잡혔습니다. 그 잉어는 누구 거게? 잡은 사람 거죠. 그럼 옆에서 묻습니다. 강이 너 거냐고, 왜 당신 거냐고 물어보면 뭐라 그러면 된다? 민법에 먼저 점유하는 자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리 취득은 법률행위든지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게 무주물 선점입니다. 되겠습니까? 다음에 유실물은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점유가 이탈된 것.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잃어버린 물건입니다. 유실물. 잃어버린 물건을 누가 습득했다. 그럼 바로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고 유실물법에 따라 공고를 해야 됩니다. 관공서득에 갖춰주면 6개월 내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럼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몇 개월이라 되어 있죠? 6개월입니다. 그게 이제 옛날에는 1년이었는데 6개월로 줄였어요. 다음에 매장물입니다. 그게 매장물이란 128페이지 나와 있듯이 과거에는 누구 소유에 속했고 현재도 누구 소유에 속하는 것이 있는 분명한데 불분명한 겁니다. 누구 소유에 속한지 불분명하고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상태로 되어 있는 걸 매장물이라고 합니다. 뭐 땅을 파는데 골동품이 나왔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 매장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실물법에 따라서 공고를 하고 1년간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면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근데 내 토지나 내 물건에서 발견하지 않고 타인 토지나 물건에서 발견했다. 그러면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씩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남의 토지에 골동품을 발견했다. 그럼 내 거 아니고 그 토지 소유자와 내가 절반씩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하던 무주물, 유실물, 매장물 이 어느 것이나 학술, 고고, 기에 중요한 것은 개인이 못 가져갑니다. 그거는 국유로 합니다. 그게 법조문 255조 나와 있죠. 학술, 기에, 고고에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은 무조건 국유로 합니다. 안 됩니다. 만일 바닷가에서 낚시를 했는데 인어가 잡혔습니다. 인어.
그럼 이건 내게 안 됩니다. 이는 학술의 중요한 자료가 되겠죠. 그럼 그거는 국유가 된다 이 뜻입니다. 다음에 그 법조문만 읽어보면 됩니다. 별거 아닙니다. 다음에 첨부입니다. 첨부는 자, 거기에 서로 다른 두 개의 물건이 결합하여 되어 있습니다. 갑의 물건과 을의 물건이 결합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이 되었어요. 근데 이 물건은 지금 원상 회복이 불가능해요. 이제는 두 개의 물건이 합해서 몇 개의 물건이 됐다? 한 개의 물건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둘 다 갑 혹은 을 소유 같으면 분쟁이 없는데 소유자를 달리하는 두 개의 물건이 결합한 겁니다. 그래서 한 개의 물건이 되었으면 당연히 한 개의 물건이 소유자가 갑이 될 거냐 을이 될 거냐 분쟁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겠습니까? 생기겠죠. 그럴 때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우리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 민법 규정에 따라 갑 혹은 을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게 없게 취득하죠. 이게 법률의 규정한 소유권 취득 아닙니까? 이럴 때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딱 우리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니까. 다음에 갑의 동산에 을이 노력을 가해서 새로운 물건을 만듭니다. 이렇게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걸 가공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물건과 이 물건이 같으면 좋은데 전혀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럴 때 이 새로운 물건은 가공자 을로 할 것이냐 원재료자 갑으로 할 것이냐 분쟁이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 민법은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그 규정에 따라 갑 혹은 을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렇게 소유자를 달리하는 두 개의 물건이 결합하거나 결합해서 새로운 물건이 되거나 타인의 동산에 노력을 가해서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것, 이걸 뭐라 하냐면 첨부라고 해요. 그럼 첨부의 결과 법률의 규정에서 누군가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없게 있죠. 그래서 이걸 지금 보는 겁니다. 첨부의 결과 누구는 법률의 규정에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요 위에 서로 다른 두 개의 물건이 결합하는 것을 부합호는 혼화라 그래요. 그리고 노력을 가해서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걸 가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첨부에는 몇 가지가 있다? 부합, 혼화, 가공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왜 첨부가 문제가 되죠? 첨부의 결과 새로 생긴 물건을 누구에게 기속시킬 것이냐, 그게 첨부의 문제입니다. 그 규정에 따라 누군가 권리를 취득하겠죠. 자, 그런데 부합과 혼화는 요 부합, 혼화, 가공은 중에서 요 혼화나 가공은 동산에만 인정되니까 우리는 주로 부동산을 보죠.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거의 부동산의 부합이 나옵니다. 자, 부동산에 물건이 부합되면 이 물건 누구 소유를 할 거냐? 지금 이 말은 갑의 부동산에 을의 물건이 부합했다는 겁니다. 둘 다 같은 소유자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이럴 때는 누구 소유를 한다? 부동산 소유자로 기속시킵니다. 거기에 밑에 보면 부동산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합니다. 예컨대 이 말입니다. 갑 소유 등기된 토지입니다. 그런데 을이 무단으로 수목을 식재한 겁니다. 나무를 심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나무는 이제는 자, 토지에서 쉽게 분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부합이란 지금 요게 부합입니다. 부동산의 부합인데 어느 정도 경과하게 부착이 되면 부합됐다고 보느냐? 그것은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하는데 너무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부합된 것으로 봅니다.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그럴 때는 부합된 것으로 봐서 이제는 한 개의 부동산으로 봅니다. 한 개의 물건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 경우 수목도 식재하기 전에는 동산이었지만 식재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정착물입니다. 이제는 쉽게 분리할 수가 없고 분리하는데 과당이 들 비용이 듭니다. 그럼 이게 부합된 겁니다. 그럼 이 수목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게?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부동산 소유자가 이 수목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럴 때 이 토지 가격은 1,000만 원인데 이 나무는 금송이라서 1억 나갑니다. 부합된 물건의 가격이 부동산보다 고액입니다. 부합된다 안 된다? 됩니다. 금액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합된 물건의 가액이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부동산에 부합됩니다. 자, 이게 부합입니다. 부합, 부동산의 부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방금 원칙은 부동산 소유자가 가져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시 더 보는 거. 갑의 토지 위에 을이 임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임대차가 체결되었어요. 그래서 임차인이 수목을 식재했습니다. 자, 이 수목은 누구 거기에? 이것은 임차인 겁니다. 이거는 부합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을은 토지를 사용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렇게 정당 권한에 의해서 부속된 것은 부합이 되지 않고 부합시킨 자의 소유로 남습니다. 그래서 지상권자, 임차권자, 전세권자가 부합시킨 것은 부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무 토지 나무 심을 때 빌려서 심지, 안 그러면 그냥 심지 뭐 하려고 빌려서 심겠습니까? 그래서 원칙은 부합이 되지만 그 토지나 건물을 이용할 정당 권한이 있을 때는 부합이 되지 않고 부합시킨 자의 소유로 남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게 부동산의 부합입니다. 여기 하나를 더 볼 것 같으면 갑의 부동산에 토지에 똑같습니다. 을이 무단으로 심기는 심었는데 고추를 심었어. 배추를 심었어. 무를 심었어. 벼를 심었어. 이렇게 농작물을 심었습니다. 이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이 되느냐? 안 돼요. 판례가 말하기를 다른 구와는 달리 농작물은 무조건 경작자 소유랍니다. 이게 왜입니다.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이 안 됩니다. 타인 토지 외에 위법하게 경작됐다 할지라도 농작물은 무조건 경작자 소유랍니다. 가끔가다 공짜로 주는 문제로 나옵니다. 농작물은 부합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땅이 좁고 그러다 보니까 빈 땅, 흔히 말하는 놀려두는 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토지라도 빈 땅이 있으면 일단 심고 보는 겁니다. 그럼 그 심은 사람에게 농작물의 소유권을 줍니다. 그래서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게 농작물은 아니 됩니다. 우리 시험에는 부동산의 부합이 문제됩니다. 다음에 나오는 게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는 겁니다. 이거는 법조문에 있는 갑의 동산과 을의 동산이 합쳐져서 하나의 물건이 된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입니다. 갑의 줄과 목걸이 줄과 을의 메달이 합쳐져서 새로운 목걸이가 된 겁니다. 그럼 이 목걸이 소유자는 누구를 할 거냐? 우리 민법은 원칙은 주된 동산 소유자에게 가져갑니다. 그러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다. 그럴 때는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합성물을 공유한다고 되어 있어요. 부합 당시 가액의 비율에 따라 합성물을 공유한다. 그래서 동산과 동산이 합치면 원칙은 누가 가져간다? 주된 동산, 주종을 구별할 수 없으면 합성물을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산과 동산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혼화가 나옵니다. 혼화는 동산과 동산이 부합되는 것 똑같아. 근데 식별할 수 없게 된 걸 혼화라 그래요. 쌀과 살이 합쳐졌다든지 기름과 기름이 합쳐졌다. 이런 걸 혼화라고 말합니다. 설날에 떡을 하기 위해서 방앗간에 가는데 두 사모님이 팍 부딪히는데 쌀이 확 합쳐졌어. 네 살, 내 살 구별돼 안 돼. 그럴 때는 뭐라 그런다? 어머나 혼화됐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럴 때 혼화란 말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옆에 술과 내 술을 확 부어버렸다. 어머나 혼화됐네. 그런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 쌀은 누구 거냐?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대로 적용합니다. 주된 동산, 주종을 구별할 수 없으면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으로 소유하라 이 말입니다. 자, 별거 이거는 그냥 법조문만 보면 됩니다. 다음에 가공입니다. 가공은 타인의 동산에 노력을 가해서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걸 가공이라 그래요. 그래서 대수선 이런 거는 가공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물건이 돼야 돼요. 옷감을 가지고 옷을 만든다든지 귤을 가지고 주스를 만들었다든지 이런 걸 가공이라 그래요. 예컨대 갑이 갖고 있던 목재를 가지고 을이 조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었다. 그럼 이 조각품은 누구 것이냐?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원재료 소유자에게 줍니다. 그러나 다만 가공물이란 가액의 증가가 현저히 다일 때는 가공자 소유랍니다. 예컨대
20만 원짜리 목재에다가 을이 조각을 해서 250만 원짜리 조각품을 만들어냈어요. 그럼 원재료보다 조각품 가격이 현재의 다액이죠. 그럴 땐 누구 소유를 한다? 가공자 소유를 합니다. 안 그러면 원재료 소유자에게 주는 겁니다. 이게 가공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부합, 첨부에는 부합, 혼합, 가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첨부의 결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까지가 법률의 규정한 소유권 취득입니다. 방금 봤던 첨부에는 부동산의 부합, 그거 외의 거는 법조문밖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해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음에 공동소유입니다. 공동소유는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 다수의자가 소유하는 걸 공동소유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 다수의자가 소유할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아파트 한 채를 아들, 딸에게 물려줬다. 그럼 아들, 딸은 한 아파트를 상속분만큼 공동소유하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공동소유입니다. 이렇게 공동소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 민법은 그 공동소유하는 구성원들의 결합 정도에 따라서 공동소유를 세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하나는 공유입니다. 공동소유를 나누는 겁니다. 두 번째가 합유입니다. 세 번째가 총유입니다. 이렇게 나눕니다. 왜 이렇게 나누느냐? 그것은 구성원들이 그 공동소유하게 된 이유가 구성원들의 결합 정도가 강하냐 안 강하냐에 따라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공유란 지분에 의하여 공동소유하는 걸 공유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한 필지 토지가 있어요. 한 필지라는 부동산이 몇 개입니까? 한 개죠. 그럼 소유권도 원래는 몇 개다? 한 개의 소유권입니다. 근데 갑과 을이 요걸 공동으로 매수합니다. 그래서 갑이 2분의 1 투자고 을이 2분의 1 투자했습니다. 그러면 일물 일건주의니까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분필해서 두 개로 만든 다음 각각 소유권을 취득하면 좋은데 갑과 을이 합의하기를 우리 그러지 말고 요 하나의 토지를 우리 공동으로 소유하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갑도 이제 여기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을도 이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100% 갖고 있습니까? 일정 비율을 갖고 있습니까? 요 비율을 뭐라느냐? 지분이라고 그래요. 지분이란 소유권의 비율을 뭐라고 그런다? 지분이라고 그래요. 이 을은 100% 소유권에서 2분의 1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지분에서 공동 소유하는 걸 공유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이 갑과 을은 이 토지를 필연적으로 공동 소유할 이유가 있어 없어요? 없죠. 남남끼리 모여서도 공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동 소유하는 것이지 구성원들이 반드시 이 토지를 공동 소유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말은 언제든지 쪼개질 수 있게 없게 있어요. 이렇게 지분에 의해서 공동 소유하는 걸 공유라고 그래요. 지분이란 소유권의 비율이고 갑과 을을 공유자라 그러고 이 토지를 공유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공유입니다. 지분에 의하여 공동 소유하는 걸 말합니다. 130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하나의 공유란 하나의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 소유로 되어 있는 공동 소유 형태되어 있을 겁니다. 다시 132페이지를 가보면 수인이 초합처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근데 갑을병 세 사람이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변호업을 공동으로 하기 위해서 조합을 결성합니다. 조합이란 공동사업을 위한 출자계약을 말합니다. 그래서 변호업을 하기 위해서 공동사업을 하는 거죠. 요즘 잘 안 되니까 합동사무소 이런 거 하는 경우가 많죠. 서너 사람 모여서 합동사무소 합니다. 그러면 뭐 사무소도 공동으로 부담하고 직원도 공동으로 하니까 유리한 거죠. 그러면 조합계약 결과 이 구성원들을 우리는 뭐라 한다? 조합원이라고 그래요. 그럼 조합에는 조합재산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사무소도 있고 자동차도 있을 것이고 말 안 되면 묻어버리기 위해서 삽단을 구입을 했어요. 그럼 이 경우 조합재산은 누구 소유에 속할까요? 네? 조합재산은 누구에게 속할까요? 이 물어봤을 때 답 못한 사람은 바보밖에 없죠. 뭐 누구 겁니까? 조합원들 거지 뭐. 안 그래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조합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한다니까. 이렇게 조합원들이 조합재산을 공동 소유하는 걸 뭐라 그런다? 합유라 그래요. 내가 그랬냐? 이런 공동 소유를 뭐라고 부른다고? 합유로 부른다고 법조문에 나와 있다니까. 그런 공동 소유를 합유라는 겁니다.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공동 소유하는 거죠. 이거는 공동 소유할 수밖에 없죠.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은 구성원들의 결합 정도가 굉장히 강한 겁니다. 공동 사업을 위해서 모였으니까. 다음에 총유입니다. 총유는 자 우리는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능력을 권리 능력이라 하는데 이 권리 능력은 현재 우리나라는 사람에게만 인정해 줍니다. 동물에게는 권리 능력을 인정 안 해줘요. 근데 이 사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연인과 법인이 있습니다. 자연인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별다른 요건을 갖출 필요 없이 자동 사람이 되는 걸 말합니다. 이 자연인은 그럼 언제부터 사람을 볼 거냐? 그게 이제 우리 민법은 완전 노출설 이렇게 말합니다. 형법에서는 진통설. 그러니까 형법과 우리 민법에서 사람을 보는 시기가 다릅니다. 그런 것들을 보는 거죠. 언제부터 사람이 아니냐? 현재 통설은 맥박 정지설입니다. 맥박이 정지되면 사람을 안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맥박은 되는데 뇌가 죽었다. 사람을 볼 거냐 안 볼 거냐? 그건 뇌사설이라 그래요. 인정할 거냐 말 거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런 게 하여튼 자연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별다른 요건을 갖출 필요 없이 사람 취급받는 거. 근데 법인은 그냥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법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출 때만 사람 취급받는 게 있습니다. 법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이때 법인에는 다시 사람이 모인 단체로서 사람 취급받는 사단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한 재산의 모임인 재단법인으로 나눕니다. 이 사단법인도 다시 구성원들에게 이익금을 나눠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요 영리사단법인은 우리 민법에서 취급하지 않고 상법에서 취급합니다. 여기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 주식회사입니다. 삼성전자 주식회사는 그 상호 이름이고 삼성전자 주식회사는 우리 민법에 보면 영리사단법인으로서 사람입니다. 그래서 권리 능력을 가지는 겁니다. 그럼 삼성전자 주식회사 명의로 아파트 매수할 수 있게 없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삼성전자도 뭐로 본다?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비영리가 이제 우리 민법에서 취급하는 거, 동창회 이런 것들입니다. 동창회는 사람이 모인 단체지만 뭐는 안 한다? 영리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영리법인이 아닙니다. 구성원들에게 돈 나눠주지를 않는다. 이익금이 아니 많더라도 그런 겁니다. 재단법인은 사람이 없으니까 당연히 비영리밖에 안 되겠죠. 그럼 여기서 보세요. 사람이 모인 단체는 맞는데 그게 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요건을 갖춰야 돼요. 설립 등기 등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단일은 사단인데 아직 요건을 못 갖춰서 그런 사단을 뭐라고 그러게?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사단은 사단인데 뭐가 아니다고? 법인 아닌 사단. 법인이 아니면 권리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다른 말로 하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입니다. 그래서 법인 아닌 사단이나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나 같은 말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교회예요. 그럼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 민법적으로 뭐라고?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에요. 그럼 그 사단의 구성원을 뭐라 그러냐? 사원이라고 그래요. 교회 가면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죠? 근데 그거는 교회에서 부르는 말이고 우리 민법적으로 뭐라고? 사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 교회 재산은 누구 거냐? 이 말 아닙니까? 에? 교회 재산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거죠. 근데 그거는 우리하고는 안 맞는 말이고 당연히 형제 자매 여러분이 무슨 소유에 속한다? 공동 소유에 속하지. 그 사람은 교회 재산은 교회 신도들 거 아닙니까? 교회 재산은 교회 신도 겁니다. 그걸 조금 풀었으면 사원 거라 이 말입니다. 사원이 공동 소유합니다. 이렇게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구성원인 사원이 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공동 소유하는 걸 뭐라 한다? 총유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교회 재산을 공동 소유하는 걸 뭐라 그런다? 총유라고 합니다. 조합원들이 조합 재산을 공동 소유하는 걸 합유, 지분에서 공동 소유하는 걸 공유 이렇게 말한다고. 그럼 교인들이 총회를 합니다.
교회에서 총회하는 걸 뭐 교인 총회라 그럽니까? 그런 거 합니다. 한 사람이 벌떡이 나서 교회 재산은 우리들이 공동소유에 속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 자기들 공동소유라니까. 근데 한 사람이 벌떡이 나서 맞습니다. 교회 재산은 우리들이 총유에 속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다고. 그런 공동소유를 총유라 그런다니까. 우리 이민법에서 이런 공동소유를 총유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공동소유를 두 마디로 줄이면 공유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라니까. 공동소유는 준말이 없다니까. 공동소유 안에 공유, 합유, 총유가 있다고. 다 같은 공동소유인데 이런 공동소유는 공유라 그러고 이런 공동소유는 합유, 이런 공동소유는 총유라 그런다니까 지금. 예? 공동소유를 세 가지로 나누고 있다는 거 지금. 왜 나누냐? 어느 공동소유에 따라서 권리 의무가 완전히 달라지니까 나눈다고. 제가 나눴어요. 법조문이 나눠놨어요. 그 법조문이 나눠놨다니까 내가 나누는 게 아니고. 왜 나눴냐? 권리 의무가 다르니까 나눠놨다고. 공동소유를 줄이면 공유라 그러면 죽일 겨가가 무슨 줄기는 뭘 줄여. 그냥 공동소유 안에 공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재산에 관해서는 우리가 별로 관여할 필요가 없죠. 그냥 이게 잘 안 나오는 거고. 지금 조합이 잘 형성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주식회사 이런 법인 제도가 나와서 조합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래서 99% 정도 공유만 나옵니다. 다른 건 나오지 않고. 다른 건 나오더라도 다음 중 공동소유에 관한 것에 대해서 종합 문제에서 합의에 관한 조문 하나, 총유에 관해서 조문 하나 나오고 다 공유가 나옵니다. 그랬는데 한 7, 8년 만에 처음으로 올해 합의가 나왔어요. 다음 중 합의에 관한 설명 중 어려운 건 나왔는데 엄청 쉽게 나왔습니다. 이제 합의는 한 7, 8년 동안 안 나올 테니까 여러분 이제 뭐만 나온다고? 공유나 잘하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건 나중에 10월달 하나만 해도 돼요. 외울 것 딱 2개만 결정해 주면 됩니다. 지금부터 도로 앞으로 가서 뭘 본다? 공유 130페이지를 보는 겁니다. 자, 공유 의의는 했었죠? 2번, 거기 보면 1번에 보십시오. 2번에 1번. 각 공유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소유권의 비율이 뭐라고? 지분이라고 했습니다. 소유권의 비율을 지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분은 소유권의 비율이지만 갑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완벽하게 하나의 소유권입니다. 다만 일정 비율을 갖고 있을 뿐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분은 당연히 무슨 자유가 있게? 처분의 자유가 있습니다. 처분의 자유가 있다는 것은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지분을 자유롭게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상속되고 담보로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지분 위에 저당권 설정하고 융자받을 수도 있습니다. 완벽하게 하나의 뭐로 본다? 소유권으로 봅니다. 자, 만일 갑이 상속인 없이 사망했습니다. 혹은 자기가 갖고 있는 공유 지분을 포기했습니다. 원래 부동산은 무주가 되면 국유가 되죠. 그러나 공유는 틀려요. 상속인 없이 사망하거나 공유 지분을 포기하게 되면 국유가 되는 게 아니고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대로 기속이 됩니다. 이걸 흔히 지분의 탄력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공유자에게 가지 국유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럼 지분 비율은 어떻게 될 거냐? 비율이야 당사자 의사표시로 확정하면 되겠죠. 안 그러면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지분이 불분명하다. 그러면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정함이 없을 때는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물어봅니다. 지금 갑과 을이 이 한 필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권은 2개일까요? 하나일까요? 예? 공유자 수만큼 소유권이 있는 게 아니고 소유권이 여전히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 하나의 소유권을 분량적으로 나누어 갖고 있는 거지 소유권이 2개 있는 거 아니다니까. 소유권이 여전히 몇 개라고? 1개고 그걸 뭐라고? 일정 비율대로 나누어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공유자 수만큼 소유권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일정 비율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이 공유도 여전히 일물일건죄입니다. 부동산 하나고 소유권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걸 양적 분할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 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돼서 있는 것이지 공유자 수만큼 소유권이 있는 거 아닙니다. 자, 밑에 공유 지분 처분의 자유 했었고 4번 지분의 탄력성 했었죠. 자, 상속인 없이 사망하거나 포기했을 때입니다. 자,
다음에 공유의 내부 관계를 봅니다. 공유의 내부 관계라는 것은 공유자 상호 간에 이 공유물 어떻게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냐, 그걸 공유의 내부 관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유의 내부 관계라 그러는데, 예컨대 말입니다. 공유물을 사용 수익은 어떻게 할 거냐? 자동차를 공유한다든지 아파트를 공유할 때 어떻게 사용 수익할 것이냐? 각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사용 수익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슨 비율에 따라 된다? 지분 비율에 따라 사용 수익하는 겁니다. 공유물 전부를 사용 수익하되 지분 비율대로 사용 수익합니다. 예컨대 이 말입니다. 갑과 을이 상가를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상가를 A에게 임대를 줬다. 그런데 임대료가 100만 원 나옵니다. 그럼 요 100만 원이 수익 아닙니까? 어떻게 나눠 가진다? 지분 비율대로. 그래서 50%씩 가져가는 겁니다. 사용 수익은 지분 비율대로 사용 수익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갑과 을이 한 필지 토지를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갑은 요 100평입니다. 한 필이 지금. 그 중에서 50평을 자기가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배타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다른 공유자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게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자기 비율만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없게? 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방금 말했던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대로 사용한다 했습니다. 지분 비율대로 사용한다 해서 공유물 일부를 지분 비율대로 배타적으로 점유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아파트를 두 사람이 공유할 때 한 사람은 큰 방과 화장실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다른 사람은 나머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면 그럼 화장실은 어떻게 갑니까? 응? 자동차를 공유할 때 한 사람은 핸들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면 다른 사람은 핸들을 잡아보지도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공유물 전부를 사용한다니까. 다만 지분 비율대로 사용한다. 쉽게 말하면 1년에 2분의 1은 내가 사용하고 2분의 1은 내야 사용하고 이런 개념이지 어떤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유 그러면 아파트를 공유한다. 자동차를 공유한다. 이래야만 이해가 쉽다고. 어느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거 아닙니다.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대로 사용합니다. 전부입니다. 그러면 지분이 수익이 지분 비율이면 의무도 무슨 비율이 된다? 당연히 의무도 지분 비율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동그라미 5번 보면 공유물의 관리 비용 기타 의무도 지분 비율대로 부담한다 되어 있을 겁니다. 따라서 만약 세금이 나왔다. 어떻게 분파해야 된다고? 지분 비율대로. 이익도 지분 비율대로, 수익도 지분 비율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살 때 평수가 많은 사람은 관리비를 많이 내는 게 뭐라고? 비용을 많이 부담하는 겁니다. 비용, 의무도 그대로 부담한다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사용 수익은 지분 비율대로 한다. 다시 왼쪽 관리행위입니다. 원래 여러분 이 관리행위 안에는 보존행위가 포함되어 있는데 공유에서는 틀립니다. 공유에서 관리행위란 이용계량행위를 말합니다. 이 이용계량행위는 지분의 가반수입니다. 공유자의 가반수입니까? 지분의 가반수입니까? 지분의 가반수지 공유자의 가반수가 아닙니다. 예컨대 말입니다. 갑, 을, 병 세 사람이 3분의 1씩 공유하고 있는 상가가 있습니다. 이 상가를 A에게 임대 줄 거냐 말 거냐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과 을이 합의해서 임대를 했습니다. 병의 반대도 불구하고 임대했어요. 할 수 있게 없게. 예? 수익을 도모하는 게 이용 아닙니까? 이게 관리행위라고. 그럼 지분 가반수입니다. 갑과 을이 합치면 지분이 얼마 됩니까? 3분의 2. 그럼 가반수 괜찮아요. 이렇게 가반수를 결정합니다. 임대를 줄 것이냐, 리모델링 할 것이냐, 이게 이용계량 아닙니까? 관리행위는 지분의 가반수입니다. 되겠습니까? 지분의 가반수다. 그러면 조금 어려운 것을 지금부터 봅니다. 갑이 지금 5분의 3 지분을 갖고 있어요. 나머지는 합쳐서
5분의 1, 5분의 1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을병 합의도 없이 갑 단독으로 이걸 A에게 임대를 줬습니다. 할 수 있게 없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유자의 갑한수가 아니고 지분 갑한수입니다. 그럼 갑 자신이 지금 지분이 갑한수가 됩니까 안 됩니까? 넘었죠? 그럼 갑한수 지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관리 방법을 단독으로 정할 수 있게 없게 있어요. 그래서 갑한수냐 아니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갑한수 지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관리 방법을 단독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분의 갑한수지 공유자의 갑한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단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이건 보존행위는 다른 공유자에게 불리하지 않죠. 공유물의 가치를 유지시키니까. 그래서 각 공유자 단독으로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처분 변경은 당연히 전원 동의를 요합니다. 처분 변경은 공유자 전원 동의를 요합니다. 이상하다. 5개 돼야 되는데 왜 4개밖에 안 되지? 뭔가 이상해. 2번 의무도 한 거 무슨 비율이다? 지분비율. 관리행위, 보존행위, 처분 변경 그렇습니다. 일단 이걸 외워놔야 우리 시험에 이것만 나오는 거 아닙니다. 이걸 기초로 사례형 문제가 나오는데 사례형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일단 이걸 암기를 해놔야 돼요. 그래야만이 사례형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사용수익은 전부 사용수익가 돼 지분비율이다. 수익이 지분비율이니까 의무도 지분비율이다. 관리행위는 지분가반수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 갈 수 있다. 처분 변경은 전원 동의를 요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여러분 내부 관계가 아니고 외부 대외 관계라고 나와 있죠. 요거는 지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이거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내부 관계를 아시면 됩니다. 내부 관계. 다시 이 공유는 필연적으로 공동 소유할 이유가 없어요. 따라서 언제든지 쪼개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언제든지 자 우리 나누자 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물 분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첫 번째 분할은 자유입니다. 각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공유자 1인이 분할을 원할 경우 다른 공유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뭐 할 수 있다? 분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당사자가 공유자가 우리 분할하지 말자 불분할 특약할 수 있습니다. 불분할 특약하더라도 몇 년 내에 된다고? 5년 내. 5년 내 불분할 특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하면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즉 갑과리 이 토지를 매수하면서 야, 우리 5년 동안 이거 분할하지 말자 특약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그럼 5년 동안 분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특약이 없는 한은 언제든지 분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분할 특약하거나 이걸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하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자, 몇 년 법위 안에서 불분할 특약할 수 있다? 5년 범위 냈습니다. 기간이 지났다. 다시 갱신하면 됩니다. 그래서 5년만 다 계속 갱신하면 돼요. 자, 분할할 때는 무슨 분할이 원칙이냐? 당연히 당사자가 협의하는 협의 분할이 원칙입니다. 근데 협의가 불가능하다. 네가 올려니 안 된다. 그럼 소를 제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소 제기해서 재판으로 분할하는 게 재판상 분할 그렇습니다. 그러나 협의 분할이든 재판상 분할이든 반드시 전원이 참여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반드시 전원이 참여해야 된다. 단 1이라도 빠뜨린 상태에서 한 분할은 무효가 됩니다. 반드시 전원이 참여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분할할 때는 분할 방법은 현물 분할이 있습니다. 현물 분할. 그냥 현물로 분할한다. 토지를 반으로 쭉 따르는 거 이런 게 현물 분할입니다. 근데 아파트는 현물 분할이 될까 안 될까요? 원칙은 안 되죠. 아파트를 톱으로 자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아파트 같은 현물 분할이 불가능할 때는 매각합니다. 매각 대금을 나누는 걸 대금 분할이라고 해요. 이렇게 현물 분할, 대금 분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과 을이 아파트 하나를 지금 공유하고 있어요. 상속을 받았어요. 근데 아파트가 3억입니다. 현물 분할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럼 매각해서 대금 분할하면 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공유자 1인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이 을이 갖고 있던 2분의 7분만큼 가격으로 배상해 줄 수 있게 없게 1억 5천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 배상도 가능합니다. 이 가격 배상도 현물 분할 일종으로 인정해 줍니다. 이렇게 당사자가 협의해서 다양한 분할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재판상 분할은 틀립니다. 재판상 분할할 때는 원칙은 무슨 분할을 해야 된다? 현물 분할이 됩니다. 현물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가액 감손이 염려될 때는 경매를 명합니다. 그럼 경매하면 경락대금 나오겠죠? 그게 대금 분할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대금 분할할 것 같으면 자기들이 매각하는 게 좋지 경매하면 경락대금이 더 다운되는데 대금 분할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재판상 분할할 때는 무슨 분할을 해줘야 된다? 현물 분할이 원칙입니다. 그 현물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가액 감손이 현저히 염려될 때 그때만 경매를 명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현물 분할이어야 됩니다. 재판상 분할은 무슨 분할이 원칙이라고? 현물 분할이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현물 분할하라고 판결이 나왔어요. 요 판결이 무슨 판결입니까? 187조에서 말하는 형성 판결. 그래서 판결이 확정된과 동시에 등기 없이 바로 물건을 취득하는 겁니다. 이게 공유물 분할 판결입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이 187조에서 말하는 형성 판결입니다. 자, 원칙은 무슨 분할이 된다고? 협의 분할. 협의 분할이 안 될 때는 재판상 분할입니다. 재판상 분할할 때는 무슨 분할을 해야 된다? 현물 분할이 원칙입니다. 현물 분할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금 분할을 명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되었어요. 자, 이게 공유물 분할입니다. 밑에 담보 책임은 우리가 지금 안 했으니까 나중에 담보 책임 봅니다. 공유물은 불분할 특약 할 수 있게 없게? 방금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5년 범위 안에서 불분할 특약 할 수 있다니까. 몇 분 지나지도 않았는데 물어보는데 뭐 처음 들었다는 번역을 본다니까. 그 5년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이게 공유입니다. 공유는 이걸 지금 외워놔야만이 사령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이게 사령 문제로 나옵니다. 갑, 을, 병이 몇 프로 갖고 있다. 그럴 때 옳은 거 틀은 거 했을 때 이게 나오는 겁니다. 좀 기억해야 돼요. 자, 공유입니다. 다음에 합유입니다. 지금 보세요. 제가 공동 소유를 공유, 합유, 총유 이렇게 나누는 게 다 같은 공동 소유인데 그 구성원들의 결합 정도에 따라서 공유, 합유, 총유로 나눈다 했습니다. 그럼 이 경우 공유의 경우 공유자는 필연적으로 공동 소유할 이유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쪼개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합유 자체가 공동 사업을 위해서 모인 사람의 모임인 게 합유예요. 그럼 이거는 구성원들의 결합 정도가 셉니다. 굉장히 센 겁니다. 이 말은 우선 개개인이 문제가 아니고 공동 사업이 문제되기 때문에 그 구성원들은 그 조합에 맞게 행위를 해야 되지 조합에 벗어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이 구성원들 정도가 정한 거죠. 총유는 사람이 모인 단체로서 그 구성원을 사원이라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사원은 지분이 있을까 없을까요? 지분 자체가 없어요. 이거는 완전히 교회라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교회 재산인데 교회 신도들은 거기서 자기 지분이 있을까 없을까요? 하느님 재산인데 무슨 지분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완전히 뭐라고 교회라는 단독, 사람과는 관계없이 교회란 단체의 소유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는 구성원들의 결합 정도가 가장 강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강한 거고 가장 느슨한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지분이 있긴 있어요. 여기도 지분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 지분은 언제든지 쪼개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쪼개지는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합의는 조합원의 공동세 형태인데 합의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요거 세 가지 외우면 됩니다. 첫 번째, 합의 지분 처분하는 겁니다. 합의 지분 처분할 수 있게 없게 있긴 있어요. 있는데 다른 합의자 전원 동의가 있어야 돼요. 왜 전원 동의가 필요하냐?
갑이 지금 3분의 1 지분권자다. 예컨대 5분의 1 지분권자다. 근데 지금 변호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합을 결성했는데 자기 지분을 변호사 자격 없는 사람에게 인도해 버렸어요. 양도했다. 그럼 변호사 자격 없는 사람이 돌아오면 조합 목적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잖아. 그러면 안 돼. 이거는 조합 목적이 맞게 행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합의 지분 처분할 때는 다른 합의자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틀리는 겁니다. 합의 지분은 상속이 되게 안 되게 아버지가 변호사라서 아들이 변호사 자격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의 지분 자체가 상속이 안 돼요. 묘한 겁니다. 합의물 분할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나가면 되지. 다른 사람 지금 변호업을 하는데 나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조문에 합의자나 합의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공유하고 다른 세 가지 점입니다. 그럼 합의가 나오면 무조건 이 세 가지 외에는 나오는 게 없어요. 합의 지분은 처분할 기는 있지만 전원 동의를 한다. 상속이 안 된다. 다음에 합의물 분할 청구할 수 없다. 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는 다 공유하고 같습니다. 보존에는 각자가 할 수 있다. 다 똑같아요. 처분 변경할 때는 전원 동의를 한다. 다 똑같습니다. 요 세 가지가 다른 점입니다. 다음에 총류는 방금 말하듯이 뭐가 없습니까? 지분 자체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거니까 지분 자체가 없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게 교회라 되어 있고 우리나라 돌아서 종중 이런 게 있습니다. 종중. 이건 우리나라 돌아서 이야기, 원래 교회 재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이 총회는 크게 사용 수익하는 권능과 관리 처분 기능을 나눠놔요. 그래서 사원은 전관 기타 규약에 따라 뭐만 할 수 있다? 사용 수익만 하고 나머지는 다 어디에서 한다? 사원총회 결의합니다. 옛날 중세시대 같으면 사재단 결의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너네들은 뭐만 하라고? 교회 재산에 열심히 기도하고 국수 주면 국수만 먹고 가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지분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지발 지분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사용 수익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사원총회 결의합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각 사원은 총유물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보존행위 각자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안 된다니까. 사원은 뭐만 할 수 있다고? 사용 수익만 하고 나머지는 총회에서 한다니까. 따라서 보존행위도 어디에서 한다고? 사원총회 하지 사원은 못합니다. 해서는 안 돼요. 이게 가장 다른 점입니다. 다른 거는 보존행위는 합의나 공유는 각 합의자나 공유자가 할 수 있는데 총유는 안 됩니다. 총유는 보존행위도 누가 못한다고? 사원이 못합니다. 사원이 안 됩니다. 사원이 아니 된다. 보존행위도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됩니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